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제 방송을 기다렸다 들어오시는 또 저의 애독자 여러분. 한 달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경입니다. 자, 인제 봄이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좀 더운 느낌도 일부 들던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환절기에 아침엔 또 쌀쌀하고 오후가 되면 따뜻해지는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3 월부터 또 새해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라든지 또 많은 일터에서 시작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좋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볼 이야기는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예전에 인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도 불렀고요. 여러 가지 신경성 이렇게도 보통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질환 카테고리인데 상당히 흔합니다. 뭐 보고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보통 한 15에서 20% 라고 하는 정상인들의 그러니까 일부 우리 전체 인구의 한 5 명 중에 1 명 내지는 한 6 명 중에 1 명 정도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과민성 장증후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도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증상에 익숙해지셔서 질환이라기보다는 '내 체질이 이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증상이 심해질 때 막 배가 아프고 설사가 오고 이런 분들은 시험 때라든지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아예 굶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시험 기간 1 주일 동안 내내 거의 굶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생 대중교통을 못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중교통을 탔다가 갑자기 뭐 흔히 뭐 급동이라고 하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있어 가지고 자주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을 못 타신다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또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대략적인 이야기와 함께 또 최근에 이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개념과 치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시거나 과민성 장증후군의 이 환우의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음식, 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장이라고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이 강의를 좀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는 그냥 소화만 하는 장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80% 가 이 장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 장에 있는 신경들과 이 머리 중심에 있는 이 중추신경계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우리의 감정들 뭐 우울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도 이 대화 속에서 뇌와 장 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장 자체뿐만 아니라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우리가 옛날에 대장균이라고 흔히 불렀죠. 이 대장균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대장 세균총 이것을 이제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장과 뇌가 모두 다 같이 이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모든 것 마음과 몸이 전부 다 이 좌우가 되는 장뇌축 뭐 뇌장축이라고도 하는데 이 축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쉽게 아주 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인데 오늘 하는 이 과민성 장증후군도 바로 이런 장뇌축이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분과 전문이고요. 췌장 담도 쪽을 제가 이제 세부 전공을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과 트레이닝을 받고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한 이후에 지금 원자력병원을 거쳐서 지금은 인천 한림병원에서 내시경 센터장,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자, 과민성 장증후군이 무엇인지 먼저 약간 정의와 개념과 또 병태 생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생기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이런 게 좋을 거야.'라고 되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좀 정말 잘못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못 알려지고 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 알고 알려진 속설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인성 장증후군이 무엇인지 정의와 병태 생리와 증상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3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달 이렇게 와서 소화기내과 질환들을 여러분들께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는데, 이 증후군과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좀, 아니,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특히 이 증후군이라는 말, 뭐 최근에 뭔가 유행하는 거 있으면 뭐뭐 증후군 이런 거 되게 많죠. 이건 사실 의학적인 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보통 이슈가 될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병적으로 뭔가를 많이 한다, 뭐 약간 이런 거의 유행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럴 때 보통 "뭐뭐 증후군."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자, 증후군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증상과 징후의 모임입니다. 자, 증상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를 증상이라고 하고요. 징후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온 같은 게 징후죠, 징후.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건 뭐 어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증상들은 이 보통 환자가 표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가 의료진이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징후, 체온, 뭐 아니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생체 징후라고 하죠. 호흡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민성 장 증후군이다 하면은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에 이제 속하는 증상들이 있죠. 뭐 배가 아프다, 설사를 한다, 아니면은 뭐 트름을 자주 한다, 뭐 트름은 아니구나, 방귀를 자주 꾼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모이는 건데, 이 증후군과 질환, 병, 뭐뭐병, 뭐 크론병처럼 뭐뭐병이라고 다는 거의 제일 차이점은 이 신드롬이죠, 영어로는. 이 신드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인을 모르거나 아니면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하나로 딱 묶여지지 않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인 내지는 이런 걸 잘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질적인 것도 있고요. 감염과 관계가 있다는 말도 있고, 뭐 그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음식이 안 맞는 거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인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또는 아예 모를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증상 징후를 가진 환자가 계속 나오는데 뭔지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후군이라고 부르자. 보통 이제 그거를 발견하거나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따죠. 그리고 치료법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증상들이 모인 거다 보고 원인이 좀 다각적이거나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치료법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과는 달리 병, 디지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교적 원인이 명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도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거는 명확하죠.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인제 폐렴같이 어떤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감염병들은 또 명확하죠. 그런 것들은 인제 원인도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명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병이죠. 그러니까 증후군도 처음에는 원인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되면 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증후군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름이 그대로 그냥 증후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기형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죠. 유전병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우리 체세포 중에서 21번 유전자가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은 이 다운이라고 하는 영국 의사가 처음에 이런 아이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름을 딴 건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알죠. 유전병이라는 걸 알지만 그냥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다운 증후군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증후군하고 병에서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과민성 장증후군, 영어로 보통 IBS라는 약자로 많이 씁니다. 많이 IBS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쓰는데, 자, 기질적인 이상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시경이나 CT 같은 거를 봤을 때 깨끗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종양 덩어리가 있다든가 피가 나고 있다든가 염증 때문에 붉어져 있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겁니다. 환자는 굉장히 아픈데 검사를 하면 별 이상이 없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죠. 그다음에 변의 형태와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이 일어납니다. 뭐 설사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변비가 있다든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변화와 함께 복통, 이게 중요합니다. 복부가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을 계속 보고 설사를 해요. 설사를 계속 하는데 설사만 하고 배가 안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뭐
뭐 기능적 설사라든지 아니면 만성 설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복통, 불편함 이런 게 있으면서 배변의 양상의 변화가 있는데 내시경이나 CT를 보면 깨끗한 이런 경우, 이런 만성 기능성 위장관 장애를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유병률은 굉장히 흔한데 여성에서 더 흔합니다. 아주 어느 인종이나 국가를 가든지 여자가 더 흔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의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질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시경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계속 배가 아프면 실제로 뭐 염증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암이 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질적 원인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건 해결이 되죠. 뭐 암을 제거한다든가 뭐 잘 맞는 염증 치료제를 항생제를 포함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좋아진다면, 그게 아니라 겉으로 멀쩡한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 대부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 뭐 배가 아파요, 설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배변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변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마에서 모여서 의사들이 했다고 해서 이제 롬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인제 네 번째 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일 이상 반복되는 복통이 있으면서, 기본이 복통이 있어야 됩니다. 복통이 있으면서 그 복통에 배변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뭐 배가 아프면서 변을 보면 호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변과 연관성 있는 복통입니다. 변을 보나 안 보나 큰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배변 횟수의 변화가 변화되면서 시작하고 형태가 변화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변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복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통과 배변이 연관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비형, 뭐 변비 우세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여성들한테도 흔합니다. 그리고 설사형, 설사 우세형은 남성에서 흔합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설사형이실 거고 여자분들은 아마 대부분 변비형일 겁니다. 외래에서도 보면은 한 70-80% 이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혼합형도 있습니다. 남녀가 비슷하고요. 실제로 증상도 설사, 변비가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어디에 딱 들어가기 애매한 비특이형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변의 양상을 놓고선 따지는데요. 이제 이 변을 모두 7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보시면 뭐 읽어 보시면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인지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이 있는 7가지 패턴의 변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딱딱하고 이렇게 뭐 염소똥 같아요 하는 그런 변비의 계열들이 많이 일어나면 변비 우세형, 설사가 많이 일어나면 설사 우세형, 설사형, 그리고 인제 정상으로 얼마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무슨 질환이 있어요. 이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유전적 요인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흔히 말하는 ABO 혈액형처럼 뭐 A형과 B형이 만나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유전 요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런 성향을 좀 더 많이 타고 태어날 수 있고요. 거꾸로 또 아버지 어머니 때는 없었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런 약간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의 운동성 변화가 생기고 내장이 과민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해지는. 이 사실은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상부위장관,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과민성 장증후군은 주로 인제 하부위장관에 생기는 거라면, 대장 쪽에 생기는 거라면, 상부위장관에 생기는 거는 뭐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옛날에 우리가 신경성 위염, 뭐 신경성 장염 이렇게 부르던 카테고리인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되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해서요. 또는 뭐 배우자랑 같이 오신 분은 우리 와이프가 되게 성격이 예민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격하고 아주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뭐 내가 예민하다고 해서 장이 꼭 예민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성격이 그냥 느긋하신데 장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예민해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안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하고 아주 1차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뭐 물론 아무래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번에 정신사회적 요인,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분들이 좀 더 잘 일어난다, 또 내지는 좀 더 이렇게 쉽게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약간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분들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장과 뇌와 또 이 미생물들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대화를 사람처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균형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가 안 되면 혼란이 올 거고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감염 또는 염증 때문에 일어난다. 물론 감염이나 염증은 기질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감염과 염증을 앓고 난 이후에 분명 균은 없어졌어요. 균은 없어졌고 그 염증들이 내시경에서 좋아졌습니다. 내시경을 봤더니 뭐 CT로 봤더니 염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평생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염 후 뭐 과민성 대장증후, 포스트 인펙셔스 뭐 IBS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과민성 장증후군이 감염 이후에 또 환자가 기억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뭐 12시간 동안 유럽에서 날아오는 동안 배가 심하게 아프고 그때 막 열나고 심한 장염을 앓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원인 또는 그런 요인이 감염의 요인이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환자들이 잘 기억하기도 하고 억울해하시기도 하죠. 현재는 요거를 쪼끔 인제 앞에 얘기들이 지금도 틀린 얘기들은 절대 아닌데요. 이 얘기들을 인제 갖고 와서 장내축 아까 얘기했죠. 머리와 장과 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것들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잘 못하니까 장 운동성의 변화가 오고 내장 과민성, 자율신경계 이상 이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정신사회적 요인, 감염, 염증 반응 등 환경 요인이 나온다. 사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쪼끔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장내축의 이상이다." 이게 바로 "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을 제2의 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소화 외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면역 기능도 담당을 하고 얘네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전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마음병의 어떤 근원이 될 때도 있고 마음병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어떤 해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의 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장내 세균총, 이 장 안에 있는 옛날에 막 그냥 대장균 이런 이름으로 그냥 한 번에 맞닥뜨려서 냈던 이 장내 세균총, 그 세균들의 집단입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정말 수백, 수천 가지의 이런 세균들이 조합이죠. 그리고 뭐 이게 조 단위의 개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 대부분이 장에 있고요. 이 장내 미생물들은 매우 많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흔히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뭐 흔한 어떤 요새 일반적인 표현을 그냥 빌자면 유익균과 유해균, 좋은 균과 나쁜 균의 이 밸런스, 또 유해균 중에서도 어떤 유해균이 있냐, 유익균 중에도 어떤 유익균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또 감염을 앓게 되면 또 유익균이 확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밸런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장내 세균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무균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에 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쥐에게 일반 쥐가 갖고 있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장균, 세균총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넣어 주면 그 쥐가 갖고 있던 그런 그 체질, 그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떤 장에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날씬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비만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굉장히 눈에 보기에도 확 차이가 크지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물론 어떤 거를 많이 먹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이 장내 세균총의 어떤 구성, 얘네들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어떤 균이 있느냐가, 어떤 균이 얼마큼 있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연구나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설사형과 변비형 증상이 다르고 치료도 다르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설사는 너무 나오고 있으니까 못 나오게 해야 되고 변비는 안 나오는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는 보면 설사형이 치료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변비 잘 안 나오는 애들을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도 잘 안 듣고요. 환자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설사보다 훨씬 괴롭죠. 자, 완치를 목표로 하는 질환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방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제 외래에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이거 언제 얼만큼 약 먹어야지 낫습니까?" 아니면 "저 이거 언제 낫나요? 이거 불치병인가요?" 저는 이거 어느 병원에 가서든 약을 먹을 때는 반짝 좋은데 약만 끊으면 나빠집니다. 뭐 마치 그 병원에서 되게 잘못된 치료를 한 것처럼 와서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병은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을 이런 장내 세균총이라든지 약간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일환이 또 뭐 이런 세균총 그러니까 좋은 세균총을 아까 실험 쥐한테 무균제 넣어 봤더니 그 질환이 그 쥐가 뭐 병을 얻게도 되고 또 거꾸로 인제 좋은 세균총을 넣어 주면 또 얘한테 건강한 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도 이 세균총을 넣어 주는 그런 분변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의 변에서 그런 박테리아 그런 유익균들을 주로 모아 가지고 이렇게 장 안에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넣어 주는 이런 치료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컨셉에 인제 의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완치를 하는 그런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완치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일상생활을 잘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떤 치료의 주된 방향이다. 아까 말씀드린 분변 이식술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좋은 변을 그러니까 좋은 장내 세균총을 가진 사람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이걸 실제로 넣어 줘 봤더니 이게 유지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맞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건데 이게 좋은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보면 장이 좋지 않거나 장내 환경이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환자가 예상하는 결과와 의사가 예상하는 결과가 다를 때가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는 완치, 없어지고 다시는 이런 질환을 앓지 않는 걸 원하지만 사실 의사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를 알고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진단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 우세형,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IBS인 줄 알고 치료를 계속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 있어서 그렇게 변비가 생기고 변이 가늘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혹시 이게 정말 기질적인 원인은 다 배제한 게 맞는지 또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혹시 기질적인 원인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식이섬유일 거예요. 왜냐면은 인제 우리가 약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이렇게 장이 안 좋아." 뭐 "변비가 있어." 뭐 아니면 "내가 설사를 해."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이섬유죠. 식이섬유 좋다는 거는 되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채소들을 많이 뭐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시금치 드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과민성 장 증후군에 좋지 않은데 식이섬유 많다고 해서 양배추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혹시 주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서 양배추를 참 많이 먹어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양배추만 골라 먹었어. 이런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식이섬유들은 수용성이고 비발효성이 좋은데요. 물에 잘 녹으면서 가스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럴 때 이게 가스가 많이 생기는 식이섬유들은 배가 거북해지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더 잘 안 되고 방구가 나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에 잘 녹으면서 가스는 만들지 않는 타입이 좋습니다. 사전차피가 제일 유명한데 아땡실이라고 약도 있죠. 사전차피 성분으로 만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약재도 있고 또 실제로 뭐 건강기능식품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실 수도 있는 그런 제재들인데 차전차피가 제일 유명하고 그 위에도 뭐 보면은 인제 뭐 귀리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밀겨 이렇게 껍질에 주로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인제 그런 거로 뭐 실제로 먹기는 되게 우리나라에 구하기 쉽지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곡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 기능식품의 형태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식이섬유들이 본인한테 맞는지는 먹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먹어 보면 안 맞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시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셔 보시고 한번 결과를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거는 뭐 계속 드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약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재 길게 있는데요. 뭐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걸 다 설명할까 하고 처음에 슬라이드를 이만큼 만들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이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잘 쓰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재를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또 다음번에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우울제가 있는데요. 이게 꼭 성격이 예민하고 환자가 우울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우울제 이런 약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경계통의 안정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증상들이 심할 때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항우울제를 좀 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나를 무슨 정신병을 가진 환자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이 장을 이 증상이 별로 일반적인 약재 잘 듣지 않을 때 이런 항우울제나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약재를 쓰는 게 의외로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증상을 빨리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약재를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 치료는 포드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드맵은 뭐 이런 약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약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름까지 포드맵이란 이름을 모르셔도 '아 포드맵이 나쁘다.'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포드맵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쉽게 말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장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몸에서 물을 끌고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남는 게 적어야지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좋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호전되는 쪽으로 가는데 얘들이 잘 녹지도 않고 가스만 만드니까 가스는 가득 차고 자꾸 몸에 있는 물들을 빠져나가니까 변이 무르게 되고 안 좋게 되는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쭉 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먼저 올리고당류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 있죠. 밀, 보리, 복숭아, 호밀 뭐 이런 거 있죠. 양배추, 여기 양배추 있죠, 양배추. 이 양배추가 상부위장 간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역류성 식도염에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위 운동에도 좀 도움이 돼서 뭐 카땡진 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나온 약 뭐 드시는 분도 많고, 양배추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삶아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생으로 막 씹어 드시는, 식이섬유 좋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위에는 좀 좋을 수 있지만 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이 오셔 갖고 되게 억울하다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잡곡밥에 양배추 싸서 먹어요.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해서 사과를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보면 볼게요. 양배추 나쁘죠. 그다음에 이런 밀, 호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안 좋거든요. 잡곡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인제 우유나 아이스크림 이런 유당 종류들 이건 안 좋고,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도 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배, 뭐 수박, 사과 이런 거 안 좋고요. 자두, 복숭아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수분을 이동시키고 또 세균들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 만들어지고 안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뭐 내독소가 만들어지면서 과민성 장증후군이 나빠진다. 그래서 이런 음식 줄이는 게 최선이다. 결국은 어 과민성 장증후군은 지금까지 치료 1 번은 어보이던스입니다. 회피죠, 회피. 나쁜 거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뭘 먹으면 좋아지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먹으면 좋아지는 음식 말씀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나쁜 거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위장관에 생기는 병들이 뭐 먹어서 좋아지긴 쉽지 않아요. 안 먹으면 좋아지는 음식들은 참 많죠. 커피를 줄이면 영성 식도염이 좋아지고 담배를 끊으면 영성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근데 뭐 들어서 이렇게 드셔서 영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그런 음식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포드맵도 그렇습니다.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포드맵 많은 음식 볼게요. 뭐 아무래도 요런 거 좀 뭔가 속이 좀 쓰릴 것 같은 그런 과일들이죠. 사과, 뭐 과일 주스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보면은 보리, 호밀, 잡곡류, 콩. 나는 진짜 몸에 좋으라고 잡곡밥에 콩 해서 먹었는데 입이 까칠까칠해도. 실제로는 쌀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도 밀가루로 만드니까 안 좋을 거고, 굳이 먹는 데면 빵을 먹는다면 쌀로 만든 빵을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쌀은 기본적으로 혈당 뭐 스파이크를 만들고 당뇨에 나쁘고 살찌고 뭐 이렇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맞죠. 맞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실제로는 잡곡보다는 쌀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안 좋은 채소 볼게요. 양배추 아까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마늘, 양파 안 좋고 뭔가 가스 많이 만들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브로콜리 안 좋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비타민도 많고. 그런데 IBS에는 안 좋습니다. 좋은 채소들도 좀 있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설탕 피하려고 뭐 제로 요새 음료들 많고 제로로 만든 과일 음식들 많잖아요. 자일리톨 같은 거 들어가죠.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설탕 피하려고 제로를 먹으면 기본적으로 IBS 안 좋을 수 있겠죠. 설탕이 오히려 낫다. 그렇습니다. 꿀 안 좋아요. 꿀 먹을 바에는 메이플 시럽 드시는 게 낫습니다. 꿀은 몸에 좋을 것 같지만 포드맵이 많은 그런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저폼 포드맵 시기를 하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은 확실히 증상이 높은 거 먹는 사람들이 나쁘고 좀 이런 걸 피해서 저포드맵 시기를 하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피하면 좋아져요. 과민성 장증후군. 근데 건강한 사람들 원래 과민성 장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대면 굳이 이거를 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정말 증상이 저는 나는 없어. 과민성 장증후군이 없어. 이런 분들은 쌀 드시지 마시고 정말 잡곡밥 드시는 게 몸에 좋은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 저포드맵 시기를 해 봤더니 장내 세균총에 아까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의 구성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증상 완화시키는 흡수해서 뭐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증상에는 되지만 장내 세균총들에는 별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히 하면은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어떤 근원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 시기가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요새 되게 많이 들어오셨죠. 원래 글루텐 뭐 제거, 뭐 저글루텐 시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글루텐 프리란 말이 너무 유명해서 그냥 썼습니다. 그대로. 글루텐은 원래 볼이나 밀 이런 데 이렇게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찰기, 끈기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런 쫄깃함 이런 과 관계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쌀이나 찹쌀에는 없습니다. 포드맵하고도 좀 닮았죠. 이런 면에서.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떡이나 빵 만들 때 쫄깃함을 주니까 이게 맛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제 콩고기에도 들어가고. 잘 보면 쌀빵은 조금 약간 그렇죠. 밀로 만든 빵에 비해서 약간 끈기가 약간 쫄깃한 맛이 약간 덜하잖아요. 드셔보셔도. 그래서 글루텐 프리 음식들은 이 IBS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그냥 재료 말고 요리로 돼 있는 또는 이 식품으로 파는 것들을 보면 아 우리 제품은 글루텐 프리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영양소, 중요한 영양소들이 좀 부족하고 혈당과 칼로리는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IBS가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글루텐 프리를 찾아갈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 포드맵도 그렇고 이 글루텐 프리도 그렇고 이거를 마치 굉장히 지켜야 되는 그런 거인 양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IBS가 있는 환자들은 확실히 줄이는 게 좋고요. IBS가 없는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꼭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IBS가 있어서 그러면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그러면 지중해식 식단을 같이 쓰는 게 좋겠다. 뭔가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지중해식 식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대쉬라고도 하고요. 약자로. 이 지중해식 식단이 이 IBS의 증상과 우울 증상을 개선시키는 걸로 나타났대요. 아주 1 년밖에 안 된 그런 아주 풋풋한 논문인데 이게 호주 이상하게 이런 연구를 호주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호주에 이런 과민성 장증 환자가 많은지 호주에 이런 연구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호주 연구고요. 이런 개선시킨대요. 예, 잘 보면은 이게 육류나 당류 조금만 먹고 이게 또 지중해 하면은 또 이게 해산물 아닙니까? 해산물. 그죠? 해산물, 생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 많이 먹는 그런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글루텐 프리를 하면 이 IBS에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 쉽게 말해서 이 장의 운동, 이 위장관의 운동을 다루는 여러 가지 병들 아까 말했던 상부위장관의 기능성 위장장, 영성 식도염이라든지 대장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인데요. 이 학회에서 아주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그냥 다 갖고 왔습니다. 잡곡밥, 콩밥 대신 쌀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IBS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잡곡, 콩밥이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IBS의 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쌀밥이 낫습니다. 밀가루보다는 쌀빵, 오트밀, 글루텐 프리 밀가루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만든 걸 드시는 게 좋고요. 좀 끈끈하면 좀 덜하겠죠.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꿀이나 대체 감미료보다는 사실은 메이플 시럽이나 사실은 설탕을 드시는 게 IBS에 나아요, 오히려. 그리고 우유도 역시 아몬드 우유라든지 아니면 락토 프리, 유당이 빠져 있는 그런 우유 드시는 게 좋고요. 떠먹는 요구르트보단 그릭 요거트. 이게 이제 지중해산 식단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복숭아, 사과,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와 뭐 파인애플, 키위. 파인애플, 키위는 굉장히 소화 잘 되는 걸로 유명하죠. 고기에 재 놓으면은 뭐 파인애플이나 키위로 고기 많이 재 놓잖아요. 그럼 고기 부드러워지고 그러는 게 다 이게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고, 뭐 아스파라거스나 양배추, 버섯보다는 그린빈, 그러니까 그린 콩이죠. 그다음에 양배추나 가지 드시는 게 좋고요. 뿌리보단 잎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두나 아몬드가 좋대요. 자, 이걸 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않기. 환자들한테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뭐 어렵겠지만 너무 소식을 하시는데 소식을 해서 여러 번 드세요. 하루 3끼가 아니라 6끼를 반씩 나눠서 6번을 드신다는 기분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쉽지는 않죠, 현대인들. 충분한 물 마시기. 차와 커피는 하루 3잔 이하로 제한하기. 이건 사실은 뭐 과민성 장증후군뿐만 아니라 이 상부위장관, 역류성 식도염 이런 데들도 다 이 유효한 그런 말이죠. 술 피하기, 탄산음료 섭취 줄이기. 이런 것들은 우리 요즘에 뭐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습니다. 왜? 제로가 나왔으니까. 그죠? 제로 탄산음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솔직히 많이 먹는데 제로가 나오면서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탄산음료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었던데 제로가 나오면서부터 해방됐죠, 완전히.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자일리톨이라든지 인공 감미료 등이 사실은 IBS 더 나쁘다. 최근에는 또 뭐 그런 연구도 있었죠. 다른 이 소화기 내과적인 건 아니지만 이걸 많이 먹었더니 동맥경화가 더 심해졌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제로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과신하고 너무 과량 복용, 그러니까 드시는 거는, 섭취하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 피하고요. 무엇보다 9번이 제일 중요해요. 설사,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내가 먹어서 안 좋은 음식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피해야 돼요. 뭐 남들 다 괜찮다는데 내가 먹어서 나쁘다. 그건 먹지 말아야죠.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운 걸 드시지 말아야죠. 저한테 와서 막 분노에 막 샤우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매운 걸 잘 먹었는데 지금은 매운 거 먹었다 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라고 뭐 하루 종일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죄송합니다. 드시지 말아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포드맵 시기를 한번 단기간 시도해 보기. 시도해서 맞는 사람들은 드시는 거고요. 너무 안 맞는데 여러 가지 또 영양분의 이 영양실조, 일종의 영양실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포드맵 시기를 일정 기간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저는 항상 두 번째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자, 인제부터는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특허님. 아까 오시자마자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질문을 올리셨던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확한 이름은 장증후군인데 궁금하기도 해서 댓글 남깁니다. 뭐 먹지 않아도 배가 뭐 고픈 것도 아니고 우리하게 아플 때도 있고 잠잠하기도 해요. 며칠 전에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변을 하루 6번 받네요. 힘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제 굉장히 복합적인 증상이죠. 배가 불편하시고 또 뭐 설사나 이러다가 갑자기 또 변비가 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기능적인 장애,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체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속이 안 좋아서 또는 가벼운 바이러스성 장염 같은 염증이 생겨서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반복되느냐, 3개월 이상 또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요거만 듣고는 맞추기는 힘들어요. 맞추기는 힘든데 일단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질적 원인, 뭐 암이나 염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내시경이나 CT 같은 검사가 아니면 뭐 다른 검사, 기타 검사들이 혈액 검사라든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들을 좀 받는 거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뭐 나이라든지 예전에 받으신 검사가 언제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좀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송하연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하고 잦은 설사와 복통이 정말 힘들거든요. 위험인가 싶어서 갔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다고 하네요. 이게 인제
위험인가 싶어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송하연 님은 증상이 좀 상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주로 명치를 근처로 해 갖고 배꼽보다 위쪽에 증상이 있으셔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는 주로 배꼽보다 아래쪽 내지는 좀 더 이렇게 넓은 부위에 증상이 있으면서 아마 배변, 그죠? 이 배변의 양상과 아마 관련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앞에 뭐 설사와 복통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배변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변을 보고 나서 좀 쪼끔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언급이 있었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에 좀 더 맞는 증상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장은 좋은데 위는 나쁘고, 사실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위 안 좋은 분들은 장도 별로 안 좋죠. 이 위장관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결돼 있거든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길입니다. 위에서 식도를 통해서 어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 항문까지가 하나의 길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위는 엄청 튼튼한데 장이 좀 안 좋아서,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같이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겹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증상들이 뭐가 좀 더 우선이냐 또는 뭐가 좀 더 심하냐, 내가 뭘 좀 더 힘들어하느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이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아주 우리가 그냥 칼로 싹 썰듯이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게, 치료 방법이 있죠. 근데 너무 여러 가지고 또 음식 조절 같이 치료라기보다는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게 워낙 많다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음식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음식이나 약간 컨디션처럼 좀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스트레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시험 이제 뭐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 음식을 좀 더 맞는 거, 좀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저포드맵 시기를 해 본다든지, 뭐 아니면 글루텐 프리를 조금 실천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뭐 "원래 그런가요?"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 인구의 5분의 1, 뭐 6분의 1 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게 더 쉬운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뭐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학생 때 굉장히 뭐 시험 때가 되면 굉장히, 아까 얘기가 사실 저하고도 많이, 제가 제 경험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힘듭니다. 힘든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약간 내가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좋은 방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자, 완잘남님, 연초에 과식 3일 연속 전사했는데 3일 연속으로는 진단 내릴 수 없죠. 약 먹고 바로 호전되더라고요. 다시 나중에 계속 진행하면은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뭐 3일 연속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장염인 경우가 워낙 많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엔젤님 질문 볼게요. 엔젤님 항상 자주 이게 올려주시는 분인데요. 변비가 심한 분들 혹은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설사하는 약 드신다는데 불땡락스 같은 건가요? 이런 약 오래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잖아요. 왜 변비가 생기나요? 자, 중요합니다. 자, 변비가 심한 분들은 변비약을 먹어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 빼려고 설사약 먹어서 하는 거는 일부 남아있던 변들과 물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절대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빼고 싶은 건 근육도 아니고 피부도 아니고 지방이죠, 지방. 지방은 절대로 이 설사약, 뭐 이렇게 살 빼려고 드시는 약, 살 빼려고 드시는 설사약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는 거 아니죠. 체중은 좀 줄어들 수 있죠.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또는 변이, 내일쯤 나올 변이 오늘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뭐 실제로 살이 빠진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체중 감량의 다이어트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이 여러 가지 이 변비약들은 굉장히 4가지 내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게 꼭 이렇게 아주 의학적인 설명은 아닌데, 약들이 주로 장을 건드리는 약이 있고 변을 건드리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변이 많아지거나 변에 수분이 촉촉하게 만들어서 변이 잘 나가게 만드는 그런 약이 있고요. 거꾸로 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내용물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뭐 미끌미끌하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 잘게 약간 갈리는 가루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바뀌는 그런 약이 있고, 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약 중에 일부 약은 일부러 장을 너무 짜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내성 내지는 잘 안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함부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 후에 자기 증상과 자기 상황을 보고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다음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자, 위험이 있으면 처방하는 약은 보통 제산제인가요? 스트레스로 위해 위산이 생겼다고 하면 정신과약도 함께 주나요? 자, 위험이 있으면 처방을 한다. 이렇게 위험,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상부위장관 증상일 때 제산제 정말 단어 자체에 제산제는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많이 썼죠. 많이 썼는데 짜먹는 약 많이 썼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산제 말 그대로 산을 이렇게 낮추고 중화시키는 약들은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위산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근원적인 치료가 잘 돼서 요즘에 쓰는 약들은 뭐 산이 잘 안 나오게 만드는 중화라기보다는 산이 잘 안 나오게 만드는 위산 억제제를 많이 쓰죠. 억제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장 위 운동을 빨리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어서 위산이 빨리 내려가게 음식이 내려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약제라든지 위벽을 보호하는 약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험이 생겼다면 정신과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위장관 약제를 쓰는데 가끔 이 과민성 장증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우울제를 쓰면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그럴 때는 정신과 약을 같이 정신건강학과 쓰는 약제를 같이 처방할 때가 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들고 복부 팽만감 되고 뭐 트름 반기 나오는데 체한 느낌도 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럽니다. 설사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이게 참 증상만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때 많습니다. 좀 뒤에 보면은 이게 위염인가요? 대장염인가요? 증상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위장관 증상이라는 게 증상만 놓고 따지면은 정말 암처럼 무서운 병부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체한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암도 증상이 되게 경할 때가 있고 정말 환자는 너무 배가 아프고 이 배변 때문에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데 내시경이나 CT나 뭔가 검사를 해 보면 깨끗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이런 괴리가 굉장히 커요. 이 검사나 증상이나 이런 걸 맞추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듣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환자분들은 딱 내가 이렇게 뭐 증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딱 하면 뭔가 내 병은 뭐 무슨 약을 먹으면 얼만큼 나아. 딱 이렇게 나오기를 굉장히 약간 수학적으로 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또 검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답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은 증상 정말 똑같이 설명하시는 두 분에게 약을 똑같이 드려 봐도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어 말씀이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말고도 검사도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프거나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죠, 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만큼 또 접근하기가 힘든 병이기도 합니다. 장은 제2의 뇌예요, 뇌. 그죠? 다른 장기가 아닙니다. 제 팔도 아니고 가슴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되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키보드 매니아님은 좀 가까운 병원 의원에 찾아서 정확한 병력 말씀하시고 검사 필요하면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후더리님, 옛날에 스머프에 나왔던 후더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일까요? 자, 제가 30년 동안 과민성 장증후로 고생했는데 직장 희귀암 진단을 받았어요. 무슨 암일까요? 직장 희귀암. 희귀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직장암 계열은 선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선암 계열은 아닐 것 같고 신경 내분비 종양일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민성 장증후군이 직장암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증상이 전혀 나지 않아서 암이 재발과 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기능적인 문제고 직장암은 기질적인 문제라서 1차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인제 뭐 증상이 직장암 증상인 줄 직장암 증상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이었을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증상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검사 잘 받으시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최우선입니다. 증상으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연희님,
양배추가 안 좋으면 배추도 안 좋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배추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양배추 이런 배추 계열들은 대부분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배추로 만든 김치는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응이 천차만별로 일어납니다. 김치가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김치를 먹으면 이제 매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상이 되게 나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만 먹으면 악화돼서 '내가 정말 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게 됐어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드맵도 있고요. 글루텐 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느냐예요. 내가 먹어 봤을 때 좋은 거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었더니 안 좋아요. 남들 다 좋다는데.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쪼끔 더 심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깐 방송 다시 한번 나중에 리뷰 한번 해 보시면서 '아 요걸로 바꿔 보겠다.' 그죠? 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고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과민성 장증후군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계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서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